영문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피츠제랄드의 위대한 개츠비, 이거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영어도 안 썼는데, 심리학 용어인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 방향을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문학을 하는데 이제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문학 연구자인데 어디까지 이제 심리학을 연구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겠죠. 이건 보통 요새 학문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건 뭐 영문학 뿐만 아니라 생물학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생물학자인데 화학을 공부하고 그죠? 물리학을 공부하고 또는 뭐 생태 같은 걸 하면 정치까지 공부하고 사회학까지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학문이 이전에 대학은 근데 이렇게 안 돼 있죠. 대학은 영문학 가면 영문학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옆에 인접학문, 또 이거 뭐 인접학문도 아닌 경우도 있죠. 영문학 하는데 생물학 갖고 영문학 하는 경우도 많고, 뭐, 뭐, 어떤 거든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학제간 연구, 그러니까 학문적인 경계 사이에서, 그죠? 디시플러리라고 하는데 학문 그 분야, 그러니까 디시플린이 있는 그러니까 한 분야, 그게 한 그런 디시플린 사이에서의 연구, 그런 식의 연구가 진행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벌써 옛날이에요. 지금은 아직 서로 섞여버리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 단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예를 들면, 영문학이 전공이라면, 영문학 전공의 단계가 있을 거고, 그죠? 네, 두 번째는 영문학 전공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을 위한, 파학문, 심리학 같은 거, 어? 그 연구를 병행하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세 번째 단계가 학제간 연구예요. 이거는 두 가지 학문이 두 개 이상의 학문 분야가 의 공동 연구예요. 어떤 게 있냐면 학문을 영어로 따지면 예를 들면 영문학과 경제학, 예를 들어서 영문학과 경제학. 이거는 미국에서는 내가 여러 권의 책을 봤어요. 영문학과 경제학이 둘이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영문학 교수하고 경제학 교수가 둘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가 요새 말하는 통섭의 단계인데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이거 통섭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최재천 교수가 에드먼드 윌슨의 제자죠. 그 사람이 윌슨의 통섭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용어인데, 그러니까 여러 학문의 이런 식의 통합 연구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특히 생물학 같은 데서 많아요. 왜냐하면 생물학은 다른 타학문과 연결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생태학 때문에. 생태학의 경우는 생태학이라는 거는 생물학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다음에 기후변화 같은 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학도 해야 되죠? 물리학도 그냥 물리학이 아니라 천체 물리학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구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지구 물리학도 해야 돼요. 그건 물리학이니까 그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넣어놓을게 아니다. 그냥 기본 물리학도 해야 되지만 지구 물리학도 해야 되고 천체 물리학도 해야 되고 그죠?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화학도 있어야죠. CO2 이런 건 다 화학이잖아 또 그죠? 그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이게 생각보다 또 뭐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냐? 뭐 파리 협의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정치학도 필요하죠. 정치학도 필요하고 외교학도 필요해요. 정치 외교학 섞어볼까요? 뭐 등등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통합이 되죠. 이게 이제 지금 보통 알려져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하나 더 말하자면 이거의 경우에는 통섭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지만 통섭의 그 에드먼드 윌슨 뒤에서도 나가겠나 한번 에드먼드 윌슨의 통섭의 경우는 예를 들면 생물학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학문이 주도를 하는 거죠. 이거보다는 다음 단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맨날 얘기하고 있는 8근대 시대, 근대에서 8근대로의 전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주도하는 학문이 없는, 그죠? 어, 동등한 권리를 가진, 권위를 가진, 권위의 학문, 어, 거의 모든 분야의 학문의 어, 종합.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요구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시대 전환이기 때문에 시대가 전환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이니까 새로운 세계관, 에피스테메, 그러니까 뭐 다른 말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새로운 세계관의 형성이 요구되는 시간이잖아요. 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합하는 이런 게 필요해져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종합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문학이죠. 인문학이라는 게 중세에서 정근대에서 근대로 전환할 때도 인문학이 중심이었거든요. 할 때에도 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인문학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인문학자지만 인문학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런 시대 전환의 상황일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인문학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학문, 학문 영역의 확대 과정이죠. 어. 학문 영역 확대 과정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자가 하는 얘기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사실은 이게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맨 첫 번째가 이제 대학에 다닐 때 학부, 대학 학부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밖에 안 하죠. 그지? 여기서부터는 어디냐면 대학원, 그지? 이상. 이 경우일 때는 이 하나만 이상 두 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영문학 전공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대학원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타학문과 당연히 하는 게 이게 이제 이 보통의 경향이 돼버렸어요. 이 보통의 경향이 돼버렸는데 큰 그림을 그리자면 그래요. 이런 식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왜 이렇게 내가 큰 그림을 그렸냐면, 이걸 전부 다 설명하려면 이제 한이 없겠죠? 그지? 그래서 다 못하고, 그 중에서 지금 이 1번과 2번, 그죠?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요 질문을 한 거죠.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데, 그죠? 요거 하는데, 1번에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전환이 됐지만 점점 어떻게 보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2번 넘어갈 때 타학문, 심리학을 왜 연구를 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왜 그러면 영문학에서는 왜 도대체 그냥 영문학만 하지 왜 심리학 갖고 공부를 해야 되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됐는데 뭐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지?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학부 때 같은데 이럴 때는 거의 설명을 안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개, 1에서 2로 가는 과정, 그 과정, 그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됐는지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오래된 얘기예요. 사실은 1890년부터 1920년의 모더니즘 시절에 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게 뭐냐면 좀 더 설명하면 요게 뭐냐면 문학을 학문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시점인 거죠. 이게 한국에서도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1970년대 그때쯤 돼서 한국에서 이게 뭐냐면 문학을 학문 연구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박사학위예요. 그러니까 문학 박사학위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게 강의하는 거 있죠? 교수법이라고 그러죠? 70년대에는 한국에 교수법 박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수법이 그냥 가리키는 법인데 그게 무슨 이론이 있냐? 그럼 학문이 되냐? 라는 이제 지적이 나온 거죠. 이론적인 학문이 되냐? 이런 지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초에는 교수법이 학문으로 인정을 못 받았고 우리나라의 1호 교수법 학자가 그 이후에 나왔어요. 나랑 같이 내부군에 내가 공부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최초 1호 교수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학이 아니라 그건 교수법이죠. 그 교수법도 이 실무학문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학문으로 되냐? 박사학위가 되냐 이거죠. 박사학위를 받아야 교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교수 자격증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학문으로 한다는 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좀 다른 세상이 됐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도 요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학원이라는 대학의 학문 체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문으로 연구를 하려니까,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하려니까 이런 심리학 등 어떤 이론들을 같이 좀 접목을 해서 학문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기 시점이죠. 이때 그러니까 그리고 1970년대 초에 한국에서, 영국에서는 이제 더 빠른 거죠. 1900, 그러니까 1900년이죠. 1920년경. 우리는 1970년. 우리가 한 50년 늦게 시작된 건데, 1900, 영국이 제일 빠른 거죠. 거기가 이제, 물론, 당연히 영문학에서 선진국가니까요. 군대 학문에서 선진국가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을 충실하게, 요 부분을 중심으로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요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영문학이 언제 학문이 됐냐? 그 질문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뒷부분은 3번부터는 예, 대괄하고 끝낼 것 같아요. 영문학의 경우 그러니까 1920년대 모더니즘의 대표 시인인 T.S. 엘리엇이 황무지가 나왔어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황무지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April is the cruelest month.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시작되죠. 4월이 따뜻한 봄인데 무슨 가장 잔인한 달이냐고요. 황당하죠? 첫 번부터 그런데 그게 이 T.S. 엘리엇 학문지에서 제일 쉬운 문장에 가깝죠. 그러니까 갑자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해석과 이해와 설명하는 게, 뭐가 다 하나도 안 되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작품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이제 모더니즘이라는, 영국의 모더니즘이라는 것, 그런 문학 운동인데, 그거의 대표 시인이 바로 이 T.S. 엘리엇이죠. 어떻게 보면, 뭐 복잡하게 길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T.S. 엘리엇의 황무지를 해석을 못해서 영문학 영문과에서, 영국의 영문과죠. 우리나라 영문과가 아니라 영문과에서 그 전까지 그냥 읽으면 알던 그런 게 아니니까 더 이상.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엘리엇을 읽으려고 뭐 고민하다가 다른 학문의 이론적 틀을 찾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틀이 시작점에 있던 게 심리학이에요. 그 심리학이 아주 영문학과 처음으로 만난, 학문으로서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난 아주 고전적인 학문에 가깝죠. 그래서 문학 작품을 번역하려고 그럴 때 첫 번째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학문이 바로 심리학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학도 연구를 하고, 근데 심리학은 과학이죠. 심리학을 학문을 공부를 하려고 가보시면 문학하는 사람들은 엄청 실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험 심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쥐를 어릴 때 개구리를 배를 갈라보는 실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험 심리학도 거의 그런 수준의, 그런 정신에 의해서 심리학을 하기 때문에 실험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인간의 심리를 그래서 심리학을 가면서 상담가가 되겠다. 굉장히 먼 길이죠. 실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가면. 그건 문학 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르죠. 그렇지만 이제 상담가는 또 심리학의 어떤 그 학문적 틀에 나오는 거니까 혼란스럽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두 개가 헷갈려서. 과학인데 그냥 공부하는 건, 마음을 연구하는 건 문학이니까 그 두 개의 그 학문적인 영역, 과학인, 자연과학에 가까운 실험과학인, 물론 심리학의 다른 분야도 있어요. 문학과 가까운 분야도 있을 텐데 사실은 지금 현재 심리학을 주도하는 거는 자연과학에 가까운 그런 학문적 틀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기서 이제 심리학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면, 그래서 섹스피어도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섹스피어의 첫 번째 이론이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별로 잘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햄릿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심리학적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프로이드의 그 웨디푸스 컴플렉스 있죠? 웨디푸스 컴플렉스, 엄마 어쩌고 있잖아요. 성적인 걸 요새는 프로이드 자체가
좀 뭐 웃긴다. 어떻게 섹스로 모든 걸 설명하냐. 이래서 프로이드 이론이 좀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심리학적인 그 연구 틀, 상담의 틀은 그 사람이 마련한 거죠. 어쨌든 심리학을 연구하다가 섹스피어도 그렇게 연구해요. 첫 번째 섹스피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책이 햄릿이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한 이유가 엄마에 대한 오디푸스 컴플렉스다라는 책이 아주 고전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때 영문학을 학문처럼 연구하는 엘리어트를 연구하다 말고 이제 섹스피어까지 간 거죠. 그 섹스피어 연구도 그때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어쨌든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가 문제죠. 그 쉽게 보면 비교해 보면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모더니즘의 대표 소설가가 조세 콘라드예요.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의 두 사람의 대표자가 있다면 시로는 엘리엇이고 소설은 조세 콘라드인데 어둠의 핵심을 난 맨날 들어요. 왜냐하면 로드 짐이 훨씬 더 유명한 책이지만 설명이 쉬워서 로드 짐은 길고 장편이고 이건 아주 짧거든요. 중편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이건 다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조세 콘라드의 어둠의 핵심하고요. 여름 잘 아는 거의 대부분이 아는 요새가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하고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찰스 디킨스는 주인공이 스크루지죠. 스크루지가 누군지 다 알죠. 수전노. 그 주인공이죠. 비교해보면 요거를 읽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읽을 때는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심리학을 비롯한 다른 학문의 이론 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엇 갖고 설명하면 혼란스러우니까 좀 쉬운, 조금 그래도 좀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그 찰스 디킨스의 소설들은 근대 소설의 초기죠. 찰스 디킨스야말로 근대 소설의 거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찰스 디킨스의 책들이 나왔을 때 신문 가격이 올랐다. 신문에 이제 연재가 됐는데 그 신문 가격이 오를 지경이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소설가죠. 그래서 소설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을 거의 만드는 형식을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그 영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한 사람인데 근대 초기 소설이죠. 그게 빅토리아 시대인데 19세기 후반이요. 그때는 스크루지 생각하면 알죠. 스크루지가 이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얘기가 어떻게 돼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죠. 그러니까 스크루지가 나중에 혼나갖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줄거리가 있어요. 스토리 라인을 따라서 직선적으로 선형적이라고 그래요. 직선적보다 같은 말이에요. 전개되니까 읽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줄거리가 뭐야? 라고 말하는 건 근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소설은 쉬워요. 근데 영문과에 수업하다 보면 이렇게 줄거리를 모르겠는 소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 질문자가 말한 그 개츠비드 보세요. 위대한 개츠비드. 줄거리를 알 듯 말 듯하죠. 알 듯 말 듯하다는 것 자체가 근대 소설을 넘어섰다는 소리죠. 개츠비가 물론 유명한 사람이고 위대한 개츠비가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가 사랑하다가 뭐 죽었다. 줄거리가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걸 미진하죠. 뭔가 모자르단 말이에요. 그게 미진하지 않다면 심리학 용어인 새벽 탄력성을 필요로 할 리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연구를 하냔 말이죠. 그죠? 이거는 뭔가 이렇게 빅토리아 소설 초기 소설 디킨스처럼 그렇게 줄거리를 따라 쉽게 딱 이 줄거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시작점에 이 어둠의 핵심이 있는데 근데 19세기 말이라고 그러죠. 이때가 1890년대 19세기 말이죠. 세기 말이라고 말하는 데가 이때예요. 보통 세기 말이라고 말할 때가 많은데 다른 때는 세기 말이라고 안 그래요. 이때만 세기 말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1세기도 세기 말이고 10세기 뭐 계속해서 세기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왜 세기 말이냐면 이때 그 결정적인 전환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모더니즘이에요. 이때 모더니즘 시대 그래서 모더니즘 세기 말 세기 말 말세다 이런 말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기 말의 말세가 언제나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1890년대가 지금 우리 근대인에게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르면 어둠의 핵심의 소설이 액자 소설이에요. 액자가 왜 액자 들어있는 거 있죠? 거울 액자, 사진 액자 같은 거 말이에요. 거기에 틀이 몇 개가 있냐면 이 어둠의 핵심을 보시면 맨 처음에 말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프레임 내레이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틀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면서 한참 얘기하다, 뭐라고 좀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야기, 어둠의 핵심을 다시 가서 초선을 보시면, 맨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말을 시작했다가, 갑자기 따옴표가 나와요. 그 따옴표가 바로 말로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런던 테임강에 떠 있는 요트 위에서 말로우가 한 얘기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틀화자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얘기는 좀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unreliable.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잘 전달하고 있는 건지도 약간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전달하는데 이 사람을 못 믿으니 무슨 줄거리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액자 틀 안에, 이야기 액자 틀 안에 하자 말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 말도 좀 뭐 믿기 어려워요. 이 사람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통해서 주인공 커츠의 삶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어요. 근데 주인공 커츠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도 또 두 다리 건너서잖아. 그죠? 그래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믿기 어려운이에요.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말하는 이게 이렇게 삼중으로 거기다가 독자가 또 이걸 듣죠. 그러니까 이거 줄거리 요약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요. 이 사람마다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소설과 다른 소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소설만이 아니고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더니즘 시대라는 이름이 따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시대적으로 보면 근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화가 내가 생각하는 거에 하면 르네상스가 먼저 있었는데 르네상스는 몇 명만 했죠. 소수. 그러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다빈치 같은 사람을 고용을 누가 했냐면 귀족들이 했죠. 교황이 하거나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수인들이 그 그림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그림의 주인공들은 부잣집이나 뭐 왕이나 뭐 그때까지 남아있던 귀족이나 그런 사람들의 초상화예요. 르네상스 그림을 보면 그냥 가서 로브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초상화들이 잔뜩 있는데 사연을 모르면 뭔지 모를 지경이에요.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에 이르러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만들어진 근대 국가. 그 다음에 그때 만들어진 프랑스 혁명에 참여했던 시민들에 의한 군대. 그러니까 국민 군대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도시도 그때 만들어지고 도시 모양도 그때 만들어지고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를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가보면 파리 가보면 방사선 도로로 돼 있죠. 그 나폴레옹 3세가 만든 거예요. 그걸 따라서 전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도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중의 근대화가 시작되었던 거죠. 그런데 영국의 모더니즘은 앞에 와 있던 근대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시대죠. 탈근대화였던 거예요. 지금 내가 위에서 근대 탈근대로의 시대 전환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근대화인 거죠. 이거는 대중 또는 대다수의 근대화죠. 전부, 거의 전부의 근대화. 아직 안 됐거나 했지만 전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아직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다수의 근대화 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냐? 지금 이런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모더니즘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엘리엇이나 콜라드를 연구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 개츠비도 뭔지 짐작이 되죠. 개츠비도 그런 거다 이거죠. 개츠비도 근대에서 탈근대로 넘어오는 그런 전환점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르질리언스니 이런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츠비 연구에서도 중요한 건 화자잖아요. 내레이터. 그 내레이터 말을 개츠비의 경우도 믿기 어렵죠. 정말로 그 말을 100% 믿어야 될지. 그죠? 그 개츠비가 뭐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사실 데이지는 믿을 수가 없죠. 그 사랑을. 그 혼란스럽단 말이죠.
이 혼란스러운 이런 원인 중에 하나는 모던 짐의 대표문인이 엘리엇이나 콜라드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대영 제국의 전성기인 근대 시대였는데 그때가 대영 제국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잘 나가는 시대에 영국의 문인이었는데 이상하지 않아? 라고 질문한 거예요. 보통 용기가 아닌 거죠. 그 소수에 탈근대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소수라고 내가 말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정도의 시대인데 무슨 근대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의문을 제기하냐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 보통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해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 전성기인데, 근대 전성기인데 그 안에서 이러니까 얼마나 그린 내용이 어려지겠어요. 근데 보시면 어떻게 보면 되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요. 제국주의자 커츠가 이제 그 상하로 떼돈 벌려고 아프리카에 가서 미개인들을 갖다가 동원해 갖고 원주민이죠. 미개인이 아니라 원주민인데 왜 미개인이라 그랬냐? 제국주의자 커츠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막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커츠의 가장 놀라운 충격적인 장면은 커츠를 만나러 갔더니 해골로 그 집안 바깥을 장식했던 거죠. 정원을. 근데 그 커츠도 아프리카 열병에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 미개발 지역이 아프리카 콩고예요. 얼마나 지독하게 그때 이게 벨기에 식민지였죠. 벨기에 왕의 개인 식민지였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착취를 했냐면 지금도 콩고는 그 피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콩고는 아직도 여전히 가난해요. 그러니까 지독한 어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명이 안 간 곳이죠.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 책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대영 제국의 수도 런던이 어둠의 핵심이라. 라고 이 콜라드 어둠의 핵심의 마지막 부분에서 뚜렷하게 말하고 있어요. 황당하지 않아요? 아니, 어디가 어둠의 핵심이라고? 여긴 빛이지. 근데 이 빛이란 단어가요. 대영 제국의 전성기에 살고 있던 콜라드가 빛이란 단어의 뜻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빛이란 단어가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계몽주의란 단어에 나와요. 계몽주의에 보세요. enlightenment. enlightenment. 인이 light 빛을 동사로 만드는 게 인이죠. 인은 동사로 만드는 거. en이 동사를 만드는 거죠. light라는 거죠. 근데 먼트는 명사화한 거죠. enlight는 계몽하다. 빛을 갖다 주다. 빛을 비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계몽주의예요. 몽은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걸 갖다가 깨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무식하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빛을 갖다 줄게.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빛나는 문명의 중심이었던 게 런던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어떻게 했다고요? 어둠의 한가운데 있다고 선언하는 거죠. 이거 황당한 그 소설을 감색해보면 황당한 소설이니까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한 걸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는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커츠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굳건하게 믿던 계몽주의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커츠도 혼란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어둠의 핵심을 내가 설명을 했었는데 다중적인 줄거리가 있죠. 믿을 수가 없는 줄거리예요. 그거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 소설, 현대 세계에서는, 현대 소설에서는 좀 단순하게 말하면 찰스 디킨즈 빅토리아 소설을 해석, 이해하고 설명하는 단순한 연구 방식이 잘 적용되지 않아요. 영문학과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소설 공부할 때는 되게 쉬웠는데 어디서부터 정말 황당한 거야. 내가 영문과에 왜 왔지? 막 그러니까 요거를 넘었으면 요거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학문 연구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질문자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옛날에 나는 영문학을 들어올 때 영소설을 읽으러 왔는데 그게 이제 스크루지 뭐 이런 얘기 읽을 줄 알고 왔어요. 영어 단어를 보면 쭉 이해가 되는. 왔더니
이건 뭐 황당하다는 거죠. 영문과에 적응을 잘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2학년 본과에 들었으면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괜찮았는데 그런 거 압박이 없으니까 2학년 때는 선생님들이 다 모더니 묘의 책을 갖다가 가끔 들고 나오거든요. 그럼 수업 시간에 어떤 거는 완전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옛날 책을 공부하면 되지 않겠냐? 아니에요. 왜냐면 로빈son 크루소 있죠. 로빈son 크루소도 다 내용을 알죠. 근데 로빈son 크루소를 가지고 연구할 때도 로빈son 크루소 주인공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말도 못하는, 영어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야. 말도 못하는 프라이데이, 그 하인처럼 데리고 온 사람 있죠. 원주민. 그걸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 쓰여지기도 해요. 이거 그냥 우스운 소설 아니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쿠시라는 소설가가 노벨상 받았죠. 그 사람이 바로 이 프라이데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쓰기. 그러니까 기존의 소설을 다시 쓰기 하는 게 현대 소설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면 연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연구도 비슷해요. 학문 연구할 때도 소설 쓰기만 아니라 프라이데이를 관점에서, 그지? 프라이데이의 관점에서 빅토리아 소설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줄거리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다른 측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서 연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인 에어 보면 제인 에어 줄거리는 쉽잖아요. 빅토리아 소설이니까. 근데 제인 에어를 안 보고 갇혀있던 그 부인이 있어요. 제인 에어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데 처음에 결혼을 못한 이유가 부인이 미쳐서 갇혀있죠. 근데 그게 불이 타서 남자 주인공이 눈 멀은 다음에 제인 에어 찾아와 결혼하죠. 그러니까 부인이 원래 살아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인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입장에서 그렇죠. 부인이 일 없이 억압되어 있는 거죠. 부인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제인 에어의 그 남자 주인공이 뭐 자세히 설명은 길지만 돈이 많은데 왜 많으냐? 몇 주를 찾아봤더니 식민지에서 착취해서 번 돈이다.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개는 유명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즉 찰스 디킨스의 등의 빅토리아 소설, 제인 에어 뭐 이런 거 그걸 연구하더라도 옛날식으로 연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상황이 바꿔졌을까요? 그거는 아까 위에서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이 바뀌어진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아까 전환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 시대가 그렇게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점 더 전공이 섞이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영문학의 모더니즘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게 이제 불식이었던 거죠. 점점 커진 거죠, 이제. 한국은 안 그랬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천자문을 암기했잖아요. 영문학도 그냥 읽기만 하면 됐다고. 그게 조선시대 서당의 훈고학이라는 거죠. 영문학도 훈고학 같은 거예요. 그냥 읽고 암기하고. 그래서 영문학 중에서도 학자들 중에 나이 드신 학자들은요, 시를 몇천 편을 외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김치교 선생님, 영문학자였었는데, 시인으로는 김종길로 유명하셨는데, 그 선생님을 영문학회에서 같이 이렇게 같이 이제 모시고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그분이 영시를 몇천 수를 외셔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서 좀 힘이 센 뭐 대단한 뭐 좀 괜찮은 그런 학자가 오면 일부러 김치기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요. 나와서 만나게 해주면 김치기 선생님이 한 시간, 2시간 정도 커피숍에서 만나서 영문과 교수를 쉽게 말하면 약호를 죽이는 거죠. 김치기 선생님처럼 수천 수의 영시를 외고 자료도 없는데 그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면 한국 영문학의 깊이를 아주 깊이 깨닫고 가기 때문에 한번 만나게 해주면 그 다음날부터 아주 공손해져요. 그래서 김치기 선생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못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외실까? 그분은 한시를 쓰시고 한시 모임에도 가셔서 한시를 쓰시고 그러는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죠. 암기하는 거. 그죠? 천자문 암기.
그게 이제 당연히 학문의 기본 자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시도 쓰시고, 그분은 그러니까, 세계의 시대를 사신 거죠. 한시를 쓰던 시대에서, 그때 암기만 하던 시대에서, 그 다음에, 한국어로 글을 쓰고 말하는 시대, 그 다음에 영문학자가 돼서, 어, 미국의 우수한 대학을 나와서, 영어로 한국 문학을 소개하고 영어로 영문학을 연구하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외우는 거, 영시 뭐 200, 2000수 정도, 2000개 정도 외우는 거, 그게 이제 자기는 버릇이 되어 있는 거죠. 나는 후대 시대고 홍보하고 보지도 못한 시대니까 암기한다고 뭐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에서 암기 공부한다 그러죠.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암기한다 그러지만 잊어버리는 게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잖아요. 전혀 다른 자세로 만나는 거죠. 영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근대 시대, 중세 시대, 그 영문학에서도 엘리엇의 학무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뭐 근대라고 그랬지만 그 중세적으로 그렇게 계속 내려온 거죠. 영문학에서는 심리학적 이론 체계에 의존하여 작품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깜짝 놀라서 영문학이 학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학과, 요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영문학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그지? 1920년쯤에 정신 차리고, 20년대에 심리학으로 연결해서 학문처럼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 아, 굉장히 오래된 게 아니죠. 영문학과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지만, 공문과 전에 서당이 있었던 것처럼, 영문학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문학과에서 하는 공부는 100년 정도 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같은 이름이어도,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영문학이나 국문학과, 문학에서도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학회라는 게 있어요. 교수들의 학회, 논문 심사, 뭐 논문을 갖고 교수들은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전문 연구원들의 학회에서 뭐 하냐면 학술지를 내요. 논문을 써서. 아까 여기서 내가 요 박사이가 뭐냐? 대학원의 석박사이가 뭐냐? 논문이죠. 박사는 책이고 석사는 논문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석사는 논문이고 박사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자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요. 그 전문학자들의 학회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전문가로 되고 교수로 되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의 학문 연구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의 학문 연구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요때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뭐 온갖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생물학, 온갖 학문의 틀로 문학 연구가 진행돼요. 생물학 있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영화도 있죠. 영화. 뭐 여기다 쓰자면 영화도 있고. 영화 많죠? 그죠? 영화에 관해서 뭐 영화하고 명문학 이건 아주 수업도 있죠. 뭐 많아요. 광고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온갖 학문의 틀을 바탕으로 문학 연구가 진행되죠. 그게 이제 거기까지 진행된 거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됐다가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그 다음 변화를, 학문의, 아까 위에도 나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하다 어떻게 돼요? 학제간 연구가 되고, 통섭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완전히 바뀌는, 그죠? 모든 학문의 종합, 모든 학문 분야의 종합, 그지? 종합판이 요구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부터 저 지금 할게. 그거는 이제 앞에 설명했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하고 요건 질문의 범주를 넘어서는데 그래도 이거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럼 하려는 대로 해 그러잖아요. 그럼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 왜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려고 그래요. 이 문학 연구의 학문화가 이 서로 다른 학문 분야 사이에 공통된 주제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런 이제 학제간 연구, 인터디시플리너리 스타디. 그러니까 디시플린을 가진, 그러니까 규율이죠, 규율, 디시플린. 그러니까 이런 학문이 이렇게 연구해. 틀림없이 이렇게 정확히 연구해야 돼. 그게 이제 한 학문 분야죠. 인터는 서로 수리가 교류하는 거죠, 가운데. 그런 스타디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정점이 이제 통섭이라는 단어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최재천 교수의 스승, 이 통섭으로 최재천 교수는 이화대학교에서 학부를 하나 만들었죠. 이 통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에드워드 윌슨의 그 책이 바로 통섭인데,
지식의 대통합이라는 제목이 그 책 앞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개념조차 사실은 보면 자신의 학문 전공 분야의 생물학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방향을 주장해요. 그 통섭한다고 다 섞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전문 항공 연구 분야의 틀을 벗어나지 한도 내에서만 통합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학제간 연구나 통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짜로 그래요? 라고 그럴까 봐 하나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류의 위기라고 여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거의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 어떤 책을 이제 막 뒤져보시면 기후변화가 걱정이 돼서 책을 찾아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음, 기후변화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수많은 책이 나오고 있는 거죠. 거의 전부 자신의 전공 연구 분야, 전문 분야에 국한하여 연구가, 연구와 발표가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이게 어떻게 돼? 인류 전체의 문제죠? 전반적인, 그죠? 그러니까 통체적인 위기 상황인데 대책은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각각의 아주 어, 세분화된 어느 정도 세분하냐면 나는 탄소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연구한다. 이 정도예요. 나는 얼마나 세분하냐면 예를 들면 북극곰만 연구하는 북극곰의 위기. 유명한 사진 있죠? 연구한다거나 또는 CO, 탄소, 이산화탄소의 축적만 연구한다거나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어디? 이러면 한국, 이러면 철원에 하는 등 한심하죠? 이렇게 무슨 식으로 전체적인 그걸 하냐고. 근데 이걸 조금 넘어서기만 하면 그런 거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조금만 넘어서기만 해도 뭐 신문에 나오고 그래요. 음, 음. 축적 추세. 얼마만큼 변하는지, 그지? 어. 예를 들어 세분화된 전문 분야에서만 제시하고 있기.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야 서로 대화가 될 수가 없죠. 공통된 얘기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학문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문의 폐쇄성을 그죠? 아마 간접적으로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도대체 근본적인 무슨 학문적 연구에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제레미 리프킨이 요새 해방무역 시대라는 책이 나와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 등에서 근대 시스템에 기반을 둔, 그러니까 전문 분야 시스템이죠. 전문가들이 연구 방법론이 좀 위에서 말한 거예요. 더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그죠? 어쩔 수 없이 해석 이해 설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문 분야를 통합하려는 노력, 그지? 이 가속화될 거란 말이죠. 예. 제레미 리프킨도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못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미래학자죠. 어, 세계적인
미래학자. 세계적인 미래학자니까 통합해서 말할 것 같죠? 근데 그분의 책도 지금 읽고 있는데 거의 다 읽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통합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진단은 하지만 이거는 이제 미리 말하자면 맛백인데 제레미 리프킨도 나중에 이거 나중에 이제 어, 조차도 어, 총체적 근대 사회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격난하게 설명 잘해줘요. 진단 의사가 진단하듯이 하지만 그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될 거냐 문제의 해결이라는 방향 어, 정확한 어, 어, 해결을 위하여 모호한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정확한 대책에 의해서 뿐이다. 그죠? 뿐이에요. 그래서 어, 인류의 위기 상황을 어, 헤쳐나갈 그래서 그게 찾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 왜 그런가? 왜 제레미 리프킨조차 이런가? 그걸 위해서 내가 어, 이 교수의 책 읽기 시리즈에서 시리즈에서 어, 제레미 리프킨의 책을 근간 저거죠. 회복력 시대 리프킨의 책을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한 예정이요. 분석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아시겠죠? 제레미 레이프까지 대단한 사람인데도 어디서 찾아야 되지? 그지? 어디서 찾아야 되지? 그게 참 약간 절망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대답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예, 결론을 말하면 그러니까 영문학 작품의 연구죠, 물론. 그죠? 그걸 하겠다. 그 전공이죠. 그 영문학과에 대학원을 가게 되죠. 그렇지만 영문학 관에 국한 연구가 아니라 심리학적 인접 학문과 연계된 과정이 그게 그러니까 질문자의 미래 절망에 좋다는 거죠.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시작일 뿐이겠지만 말이죠. 네.